어디서 감히 도둑년이 뻔뻔하게! 근본도 없는 거지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는. 그날 저녁 저는 광진구 삼정아파트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임신 5달의 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차가운 콘크리트를 짚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진 채 젖은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맨발의 발가락은 이미 시퍼렇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빗물이 제 어깨를 적셨어요. 남편은 문 하나 열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도둑년이라고 불렀죠.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아빠. 그 전화 한 통이 불러올 폭풍을 시댁 가족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난한 집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제 아버지는 대한민국 경찰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그리고 이 비가 내리는 밤, 제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사연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 외곽, 지은 지 20년은 넘어 보이는 아파트 103동 1203호. 좁은 현관을 지나면 바로 거실이 나오고 거실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자랑하는 진열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잔, 유럽 여행 때 사왔다던 접시, 의미 모를 도자기 인형까지요. 하경아, 그 잔 조심해서 닦아. 금이라도 가면 우리 집 재수 다 나간다니까. 최말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입에서는 걱정인 듯한 말이 나오는데 눈빛에는 잘만 해 봐라가 가득했습니다. 윤하경은 배를 한번 감싸 쥐었다가 수건을 든 손에 힘을 줬어요. 임신 5달.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허리와 골반이 뻐근했죠. 그래도 표정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할게요. 진열장 유리를 닦을 때마다 말순의 눈이 유리 너머로 하경의 손을 따라 움직였어요. 마치 범죄 현장 지켜보는 CCTV처럼요. 거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쌀 씻는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조금 뒤면 남편 강도윤이 파출소에서 퇴근해 돌아올 시간이었죠. 도윤이는 오늘 야근 안 한다며. 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온대요. 형사가 맨날 정시에만 들어오면 그게 형사냐.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 잔소리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는 말이 흘렀지만 하경은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집 며느리는 완벽해 보였어요. 아침밥 꼬박꼬박 차리고 시어머니 약 챙기고 남편 셔츠 다림질하고 말대꾸 한 번 안 하는 착한 며느리였죠. 거기에 임신까지 했으니 밖에서 보면 복 터진 집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얌전한 며느리 윤하경이 지금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경찰총장 윤재헌의 외동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경이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 다녔거든요. 총장 딸, 경찰 귀족, 금수저 공무원 집안. 대학 때 사귀던 남자친구도 결국 이렇게 말했었죠. 솔직히 내가 좋아서인지 내 아버지 자리가 부러운 건지 나도 헷갈린다. 그 말 이후로 하경은 연애든 결혼이든 집안 빼고 나 자신만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도윤과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파출소 근처 카페에서 알바를 할 때 자주 오가던 손님이었죠. 형광조끼에 축 늘어진 어깨, 늦은 밤 커피 2잔을 한 번에 마시던 남자였습니다. 형사님 맞죠? 어떻게 아셨어요? 딱 형사 느낌이잖아요. 피곤해 보이고. 그렇게 농담처럼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도윤은 하경을 보면서도 한 번도 집은 어디냐, 부모님 뭐 하시냐 같은 말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였는지도 몰라요. 결혼할 때까지 하경은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 그냥 공무원 집딸이야. 평범하게. 응, 딱 봐도 그래 보여. 그때는 그 말이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하경아, 너 배 나온 거 티 나니까 엎드려 닦는 거 하지 말고 앉아서 해. 말순이 TV 채널을 돌리며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잠깐 진짜로 걱정해 주는 건가 싶었지만 귀에 붙은 말이 역시 문제였어요. 괜히 넘어져서 애라도 잘못되면 우리 집이 욕먹어. 알았지? 그래, 결국 우리 집이 먼저죠. 하경은 작게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진열장 앞에 서 있던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 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안쪽에서 아주 작게 아기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버틸게.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경은 다시 유리를 닦기 시작했어요. 이 집이 아직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이 조용히 그 거실 공기 사이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가난한 집 며느리라고 깔보고 있는 이 여자가 알고 보면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경찰총장 딸이라는 엄청난 폭탄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윤하경은 평소처럼 국을 끓이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밤 태동이 조금 잦아서 잠을 설쳤지만 시어머니 최말순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상을 차려야 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냄새가 집 안을 채우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런데 거실 쪽에서 이게 뭐야 하는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경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진열장 서랍을 열고 안쪽을 뒤지고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이거 봤어? 내가 어제 동창 모임 회비 넣어둔 봉투가 없어졌어.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500만 원이야, 500. 내 평생 모임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모은 돈인데 그게 싹 사라졌다고. 하경은 놀라서 서랍 쪽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어제 청소만 했는데요. 손은 안 댔어요. 진짜예요. 청소했다잖아.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도둑이 들어왔냐? 말수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범인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너 내 친정에서 돈 없다고 했지. 아기 낳을 때 쓰려고 미리 챙긴 거 아니야? 하경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예요. CCTV라도 확인해요. 제가 직접. 됐어. 그 말투 좀 봐. 딱 도둑이 억울한 척하는 거잖아. 순간 하경의 뺨이 굳었습니다. 배 안쪽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도윤이 퇴근 전이라 지금 싸워봐야 의미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진짜 아니라니까요. 필요하시면 제 방 다 뒤져보세요. 그 말 후회하지 마. 내 방 지금 당장 볼 거야. 말수는 곧장 하경의 방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하경의 옷,
속옷 서랍, 화장대 서랍을 마구 뒤지며 옷을 내던졌죠. 화장품 통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고 서랍장 위에 놓인 액자가 쓰러졌습니다. 하경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어요. 없네 하지만 이상하단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아이? 그 아이도 내 피 닮았겠지. 그럼 더더욱 문제네. 그 말에 하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돌은 많아요. 뭐? 말순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그 돈이 왜 필요해서 이 난리를 쳐? 하경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경찰총장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집의 공기가 폭발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퇴근에 돌아왔을 때도 분위기는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저녁 내내 말이 없었고 하경은 그저 그릇을 치우며 눈을 피했어요.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죠. 무슨 일 있었어? 없어요. 그냥 청소하다가 서랍 봉투가 없어졌대요. 봉투? 응. 근데 어머니는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좀 예민하신 거야. 그냥 시간 지나면 풀릴 거야. 그 말에 하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젖은 수건으로 식탁을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까? 아니면 더 꼬여버릴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단 한 번의 오해가 이 집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손으로 배를 감싸며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배 속에서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불안을 느낀 것처럼요. 거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경은 부엌 불을 끄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복도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계속 얼어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최말수는 아침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방문을 여닫았고 식탁 위에는 밥그릇이 3개가 아닌 2개만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경의 그릇이 빠져있는 날도 있었죠. 나 밥 먹을 기분 아니에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배 속의 아이가 자주 뭉쳤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이 집에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하경은 하루 종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청소도 조용히, 식사 준비도 몰래, 도윤이 퇴근할 때만 얼굴을 내밀었죠. 그에게마저도 더는 하소연할 수 없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요. 저 진짜 아니에요. 알아. 근데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몇 주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방관이었어요. 하경은 그날 밤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날 믿긴 하는 거야?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이미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경은 입덧 때문에 밥 대신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말순이 통화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그런 년을 며느리로 들였어.
돈 훔쳐놓고도 뻔뻔하게 눈도 안 깜빡인다니까. 가난한 집 애들이 원래 그래. 없어 본 사람들은 남의 거 훔치는 게 죄인 줄도 몰라. 그 말이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하경은 국자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경찰은 화로 일하면 안 된다. 정의는 차가워야 해. 그 말을 평생 마음에 새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정의란 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거실로 불렀습니다. 하경아, 이리 좀 나와봐. 하경이 조심스레 거실로 나가자 식탁 위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웃집 김 여사가 돈을 가져다 줬다더라. 자기가 잘못 가져갔었다고.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네. 하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치자. 그래도 그동안 네 태도는 영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가난한 집 딸 주제에 입을 함부로 놀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말이면 죄송하다.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냐? 그 순간 하경의 인내심이 금이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저한테 사과는 안 하세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말순의 눈이 매섭게 번쩍이며 하경에게 다가왔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제가 억울했잖아요. 감히 입을 그렇게 놀려? 네가 이 집에서 뭘 믿고. 하경의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배 속의 아이가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말순은 손을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윤이만 없었으면 진작 내쫓았어. 내 꼴, 이제 보기 싫다. 하경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 문 밖으로 말순의 목소리가 여전히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집 나가. 내가 들어온 뒤로 이 집 꼬였어. 그날 밤 창문 밖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하경은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지만 눈물 한 줄기가 베개를 타고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 봐. 밖에서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내일 아침 이 집이 끝장이라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걸요. 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 거실 유리창에 물방울이 줄지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하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치껏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고 있었어요. 최말수는 아침부터 전화를 붙잡고 떠들어댔습니다. 아휴, 내가 그런 년을 며느리로 들인 걸 평생의 한이야. 아기 가진 척은 다 하고 속은 얼마나 얍삽한지 몰라. 그 목소리가 하경 귀에 또렷하게 박혔죠. 평소처럼 참으려 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올라왔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그저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강도윤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비에 젖은 우비를 벗으며 신발을 벗는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밥 차릴게요. 됐어. 피곤해. 그냥 라면이나 끓이지 뭐. 그 말에 하경은 잠시 멈췄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점점 말투가 거칠어지고 있었죠. 그때 말순이 거실에서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 그 돈 결국 내가 훔친 거 아니야? 어머니, 그 얘기 또 하세요? 이미 아니라고. 입 다물어.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쳤겠어. 내 친구가 돈 가져갔다고 했던 건 내가 시켜서 그런 거 아냐? 하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지 마. 순간 말수는 하경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쭉 잡아당겨지며 목이 젖혀졌고 눈앞이 순간 번쩍했어요. 이년아, 우리 집을 감히 뭐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제발. 나가 이 집에서. 애도 같이 나가. 이 집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 비명 같은 소리가 터졌고 도윤이 놀라 뛰어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나서지 마. 내 와이프가 우리 집 망신 다 시키잖아. 하경은 머리채가 잡힌 채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보다 먼저 아랫배의 통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기기.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지만 말순의 손길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기,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남의 돈 훔친 년이 애 낳는다고 달라져. 도윤이 말렸지만 말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도윤아, 너도 봐라. 저런 년이 내 옆에 있으면 인생 끝장이다. 엄마, 제발. 아니, 지금 나가. 당장 나가. 말수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하경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며 신발장에 부딪혔고 하경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젖은 바닥으로 밀려나갔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고 발바닥이 차가워졌지만 하경은 일어서지 못했어요. 단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쥔 채 그저 울음만 새어 나왔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어요. 다시 네 문턱 밟지 마라. 우리 집엔 내 자리는 없어. 문이 닫히는 순간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하경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끝이 젖어서 화면이 잘 눌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마지막 연락처 하나를 눌렀습니다. 아빠. 그리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비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젖은 머리채 끝에서 빗물이 핏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빗줄기는 그칠 줄 몰랐어요. 윤하경은 젖은 옷 그대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핏빛이 살짝 비친 손수건, 배를 감싸 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깜박이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작게 중얼거리던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 3번, 그리고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경아? 그 한마디에 하경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디야? 아버지. 지금 있는 곳 말해. 하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정류장 표지판을 바라봤습니다. 광진구 삼정 아파트 앞이에요. 거기 가만히 있어. 전화를 끊은 뒤 비 내리는 정류장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어두운 골목 끝에서 검은 SUV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우비를 걸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금빛 경찰 휘장이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경찰청장 윤재현이라는 명패가 살짝 비쳤습니다. 하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윤재헌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젖은 머리칼을 손끝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아버지, 제 탓이에요.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평범하게? 그래서 내가 이런 꼴이 될 때까지 말도 안 했다는 거냐? 윤재헌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어요. 병원부터 가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기도 움직여요. 아이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가 말한 주소, 바로 감식반 보내. 현장 보존하고 폭행 흔적 있으면 전부 기록해. 하경이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경찰을 부르면 너무 커져요. 이미 커졌다. 이제 작게 만들 일만 남았지. 다음 날 오전 삼정아파트 103동 앞에는 낯선 차량이 여러 대 멈춰 섰습니다. 형사과 차량, 법무과 차량, 그리고 경찰청 감찰본부 마크가 새겨진 검은 벤 한 대였어요. 주민들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큰 사건 터졌나 봐. 경찰청 로고 찍힌 차야, 저거. 그 사이 말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 밖에 소란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또 무슨 난리야.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정복 차림의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최말순 씨 댁 맞습니까? 네. 근데 누구세요?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청장 윤재헌입니다. 그 한마디에 말순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와르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딸이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윤재헌의 시선이 거실 안쪽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 하경이 쓰던 수건, 그리고 피가 살짝 묻은 슬리퍼가 보였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야겠네요. 윤재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말수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잠깐 욱해서 그랬어요.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윤재헌의 눈이 번쩍였어요. 몰랐다고 죄가 가벼워지진 않습니다. 뒤에 있던 감식반이 신호를 받고 현관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녹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제야 말수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싸움이 아니라 국가 수장의 딸을 폭행한 사건이라는 걸요. 그녀의 입이 떨렸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요. 하지만 윤재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경이 서 있던 자리, 그 젖은 슬리퍼를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창밖에 비가 멎고 하늘은 유난히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의 공기만큼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보다 더 싸늘했어요. 이튿날 아침 삼정아파트 103동 앞에는 여전히 경찰 차량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노란 통제선이 현관 앞을 막고 있었고 이웃들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빼고 웅성거렸죠. 어젯밤에 경찰청장이 직접 왔대.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며느리가 그 사람 딸이래. 뉴스 나왔어. 휴대폰 화면 속에는 이미 경찰총장 딸, 시댁 학대 피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최말순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감식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은 꽉 묶여 있고 눈은 퀭하게 떠 있었죠. 최말순 씨, 지난 6일 오후 내 시경 며느리 윤하경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거 밖으로 강제로 내쫓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게 진짜로 때리려던 게 아니고요. 그냥 말다툼하다가 손이 미끄러졌어. 현장 사진과 녹음 파일, 이웃 증언 모두 확보됐습니다. 아니, 그분이 경찰총장 딸인 줄 몰랐다니까요. 조사관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 형사예요. 경찰 집안 망하면 안 돼요. 그러나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수트 차림,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도윤이었어요. 도윤 씨, 어머니와 윤하경 씨 사이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냥 말다툼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찍은 현장 사진이 왜 지워졌죠? 그건 실수로. 실수입니까? 아니면 증거 인멸입니까? 조사관의 말이 끝나자 하경이 찍힌 CCTV 캡처 한 장이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하경, 그 위에서 머리채를 쥔 말순, 그리고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 강도윤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도윤은 확실히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은 주머니 속에 넣은 채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어요. 당신은 경찰입니다. 현행 폭행 사건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죠. 그땐 엄마가 화가 나 있었어. 가정폭력 현장을 방관한 경찰,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아내에게 하시죠. 그날 오후 윤하경은 병원에서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배 속의 아이는 다행히 건강했어요.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서며 멀리서 서성이는 도윤을 봤습니다. 하경아, 미안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요. 몰랐겠죠. 당신은 늘 몰라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도, 얼마나 참았는지도.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끝이에요.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비수가 아니라 판결문처럼 냉정했죠. 한편 경찰청에서는 윤재헌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 딸이 피해자이기 전에 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법은 혈연보다 무겁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날 기자회견 장면은 전국 생중계로 방송됐고 인터넷에서는 진짜 정의가 뭔지 보여준 사람이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시각 삼정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말순은 경찰차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 욕하던 사람이야. 역시 세상은 무서워. 아무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이로 윤하경은 조용히 병원 가운을 여미며 멀리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결국 돌아오는구나. 그녀의 손끝이 배 위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작은 생명이 다시 한번 힘차게 움직였죠.
괜찮아, 아가야. 이제 우리 진짜로 안전해. 며칠 뒤 전국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경찰총장 딸 며느리, 폭행, 시어머니, 구속, 정의구현이라는 단어가 줄을 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윤하경의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그녀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진짜 며느리 판결이라 불렀죠. 병원에서 퇴원한 하경은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문 앞까지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윤하경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어머니, 구속된 소감은요? 남편분과는 이혼하실 건가요? 아이 상태는 괜찮습니까?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고 정면을 향해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는 기자들의 카메라보다 훨씬 강렬하게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청 내부 브리핑룸이었어요. 윤재헌 총장은 회색 정복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 가족이 연루됐지만 결코 예외를 두지 않겠습니다. 가정폭력, 직무유기, 허위 진술 모두 법 앞에서 똑같이 다뤄질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고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어요. 제 딸이 피해자라서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말 뒤로 기자석 한쪽에서 박수가 천천히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감탄이라기보다 정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박수였죠. 그 시각 하경은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머리 위엔 여전히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녀는 양손으로 배를 감싸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세상이 조금은 시끄럽지. 그래도 괜찮아. 우린 이제 절대 숨지 않아도 돼.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이 파도처럼 스쳐갔습니다.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리던 바닥, 비에 젖어 떨리던 손끝, 그리고 차가운 도로 위에서 걸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요. 아버지, 그때 아니었으면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하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렸고 그녀의 뺨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하경아, 기자들이 또 연락하지. 괜찮아요. 이제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네. 아버지, 이젠 제가 제 방식으로 싸워볼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죠. 며칠 뒤 하경은 서울지방청 인권보호센터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죠. 저는 피해자 신분이지만 앞으로는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 사건을 제 마지막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도 아닌 그저 윤하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하경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트인다. 그녀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며 손끝으로 배를 한 번 더 감쌌습니다. 아기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하경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그 안에서 윤하경은 차분히 손을 모은 채 증언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피고인석이었어요. 거기엔 흰색 수의를 입은 시어머니 최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아무리 작전 회의를 해도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죠.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했으며 임신 중인 피해자를 포구 속으로 내쫓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말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아이가 그런 집딸인 줄.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전 제 신분이 아니라 제 존재를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정 마이크를 타고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말순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경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법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하겠죠. 하지만 책임은 지금 여기서 져야 해요. 판사는 한참 동안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말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고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며 가족 관계를 악용해 폭언과 위협을 지속한 점을 무겁게 본다.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말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경아, 미안하다. 나 진짜 몰랐어. 하경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어머니 몰랐다는 게 이유가 되진 않아요. 이제라도 알아주세요. 사람은 누구를 향하든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걸. 법정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판결문보다 무겁게 울렸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복도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플래시 대신 카메라를 조용히 든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경은 기자들 앞에서 짧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제 사건으로 덮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갈 때 복도 끝에서 윤재헌 총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이 아닌 평범한 회색 정장이었지만 그 자세와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죠. 잘했다. 아버지, 저 너무 떨렸어요. 그게 진짜 용기다. 분노로 맞서는 건 쉽지만 법으로 맞서는 건 어렵다. 하경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처럼 되지 말고 너답게 살아라. 정의는 사람마다 색이 다르다. 넌 내 색으로 지켜. 그 말에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배 속에서 아이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말에 대답하듯이요.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사되며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기자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보려고요. 오늘 이 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녀의 말 뒤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흩날리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스스로의 길을 걷는 사람의 것이었죠.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아직 진행 중이야.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몇 달 후 봄비가 막 그친 경찰청 앞마당엔 벚꽃 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건물 유리창엔 인권감찰팀 신설이라는 새 현판이 걸려 있었죠. 윤하경은 짙은 네이비 블라우스를 입고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법정에서 눈을 마주쳤던 시어머니의 표정, 용서는 시간이 한다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요. 이제는 내가 내 방식으로 정의를 써라.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형사들과 행정요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 팀장님, 기사 봤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덕분에 내부 교육도 바뀌었대요. 가정폭력 신고 접수하면 바로 보호 조치 들어가기로요. 하경은 미소로 답했어요. 좋네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경찰 내부 폭력 피해자 보호 매뉴얼 초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그녀가 직접 작성 중인 새 기준이었죠. 이건 직원 대상 매뉴얼이에요. 가정폭력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폭언, 위계,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함해야 해요. 하경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예전의 떨림은 이제 없었어요. 후배 한 명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 일 겪고도 다시 경찰에 남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하경은 잠시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남았어요. 정의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되니까요. 그녀의 말에 사무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잊지 못했죠. 점심 무렵 아버지 윤재헌 총장이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 말투에는 장난기가 살짝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아니, 총장님이 직접요. 이제는 그냥 아버지로 와도 되겠지.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웃었습니다.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이 그 짧은 눈빛에 녹아 있었어요. 하경아, 이제 정말 잘했다. 너 때문에 경찰청 안 공기가 달라졌어. 아버지, 제가 한 건 아주 작은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윤재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그게 내가 내 자리보다 더 잘하는 일이야. 퇴근길 하경은 경찰청 정문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벚꽃 잎이 머리카락에 살짝 내려앉았죠. 휴대폰을 꺼내자 강도윤, 이혼 소송 마무리됨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었어요. 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청사 앞 벤치에 앉은 여성 한 명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신고서가 들려 있었고 눈빛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하경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이 요즘 자꾸 때려요. 신고는 무서워서 못하겠고. 하경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하경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녁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청사 건물 유리에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하경은 창문 너머로 그 빛을 바라봤어요. 경찰청장 딸이라는 무거운 이름 대신 이제는 인권감찰팀 윤하경이라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배 위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세상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 순간의 윤하경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정의를 배운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정의를 직접 써 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복도 끝, 분만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윤하경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아예요.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세상에 왔구나. 작은 아기를 품에 안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비도 바람도 사람들의 소란도 모두 멀리 느껴졌죠. 아기의 눈동자는 작고 투명했어요. 그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순수한 세상의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절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인권보호 매뉴얼 개정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하경은 연단 위에 섰고 뒤편 스크린에는 그녀가 직접 작성한 지침서가 떠 있었어요. 모든 시민은 신분, 성별, 관계, 가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는다. 그 한 줄이 스크린에 떠오르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 문장을 바라봤죠. 하경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입니다.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매뉴얼은 누군가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녀가 인사하자 청사 안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윤재헌 총장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도 살짝 물기가 맺혀 있었죠. 행사가 끝난 뒤 하경은 청사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기를 아는 후배가 따라왔어요. 팀장님, 아기 너무 예뻐요. 이름은 지으셨어요? 윤빛이라고 해요. 빛처럼 살라고요. 그녀는 아기의 손가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끝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감촉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자유야.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벚꽃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피로 써야 오래 남는다. 이제 그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정의는 싸움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청 인권감찰팀 윤하경 팀장, 품에 아기를 안은 채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폭우 속 며느리, 봄빛 속 엄마가 되다. 댓글엔 수많은 응원이 달렸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아이 이름처럼 세상을 밝히길. 정의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완성된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주홍빛으로 물들고 도시 위로 느릿한 평화가 내려앉았어요. 윤하경은 아기를 꼭 안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비차, 이 세상은 아직 불완전하지만 우린 그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 아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긴 싸움의 끝에 도착한 봄처럼 잔잔한 평화가 번졌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딸도 누군가의 피해자도 아니다. 나는 윤하경이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경찰총장 딸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한 시대의 변화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은 권력보다 강하다. 그리고 진짜 정의는 가장 약한 사람의 편에서 시작된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윤하경처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밝히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시댁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